어둑한 새벽, 도시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골목을 걷는 기분을 떠올려 봐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길인데 몇 걸음만 옮겨도 공기가 달라지고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시선은 유난히 차갑고 어떤 말은 은근히 마음을 갉아먹죠. 우리는 늘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사람이 위험한지 정확히 이름 붙이진 못한 채 지치고 망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한편의 이야기처럼 삶에서 가능하면 더 멀리, 더 조용히, 더 확실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10가지 유형을 한 줄기 흐름으로 끼워보려 해요. 중요한 건 누군가를 함부로 악마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시간, 감정, 자존감, 그리고 미래를 갉아먹는 패턴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을 갖추자는 거죠. 자, 이제부터 당신이 만날 수도 있고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비춰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조용히 다가오는 사람은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대놓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당신의 선을 조금씩 침범해요. 처음엔 친해서 그래 라는 말로 포장하죠. 연락을 쉬고 싶다는데도 밤새 메시지를 보내고 거절했는데도 한 번만을 10번 반복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꺼리는데도 왜 그렇게 숨겨? 라며 캐묻고 당신의 물건이나 시간을 당연하다는 듯 사용해요. 이상한 점은 이런 침범이 한 번에 크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테스트로 시작해요.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예민한 애로 눌러버리고 웃으며 넘기면 오케이, 이 정도는 괜찮네 하고 다음 선을 넘어오죠.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은 점점 내가 불편해하는 게 이상한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불편함을 말하는 능력 자체가 마비돼요. 마음속 경보가 울리는데도 괜찮아, 내가 참으면 대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이때부터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점령이 돼요. 해결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안 된다를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 설명을 길게 붙이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협상의 여지가 생기고 그들은 그 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안 된다를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존중하면 안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비웃거나 화내거나 벌 주듯 무시하면 그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가능하면 더 멀리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피해자인 사람이에요. 이 유형은 겉으로는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나만 괴롭힌다. 나는 늘 오해받는다. 내 주변엔 나쁜 사람뿐이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죠. 문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일 때도 있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혔고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은 억울했고 관계는 늘 자신이 상처받는 결말로 끝나요. 그럼 당신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람 편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당신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분노해줬는데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위로를 요구하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더 많은 편을 요구해요. 그리고 당신이 지치거나 어느 순간 혹시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말하면 당신이 가해자가 됩니다. 너마저 나를 탓해 라는 말로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죠. 피해자 역할이 강력한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책임이 없으니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 상황은 계속 반복돼요. 당신이 계속 그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노동이 끝없이 늘어나요. 당신의 삶이 그 사람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법정이 되어버리고 당신은 변호사처럼 증인처럼 때론 치료사처럼 매일매일 에너지를 태워요. 그러다가 결국 당신도 지쳐 쓰러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서 저 사람도 날 버렸어를 말하겠죠. 이 유형과는
연민과 거리를 동시에 가져야 해요. 도와주되 구해주려 하지 말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와 소문을 연료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대화가 시작되면 곧장 누군가의 이야기로 흘러가요. 처음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정보를 빨리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속사정을 아는 것 같고 당신에게만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는 사람은 당신 이야기도 남에게 합니다. 이 유형의 위험은 단순히 가십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조종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고 오해를 만들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중재자인 척하며 영향력을 키우죠. 특히 팀이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서서히 썩어요. 오늘은 A가 문제라고 말하고 내일은 B가 문제라고 말하고 모레는 당신에게 다가와 사실 다들 너를 그렇게 생각하더라 라는 식으로 불안을 주입해요. 당신은 인간관계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고 그 사람의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대화의 주제를 사람에서 사실과 일로 돌리는 것이에요. 소문에 반응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흘려보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은 참여하는 순간 당신을 공범으로 묶어버리거든요. 듣기만 했다고 해도 그들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느새 당신은 그들의 네트워크에 포함됩니다. 멀리 하는 게 답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와 경쟁심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말끝에 가시가 있어요.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와, 운이 좋았네 라고 하고 성과를 내면 그거 누구 도움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행복해 보이면 그래도 너는 고민이 없겠다 라는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리죠. 이들의 특징은 당신의 성장과 기쁨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빛날수록 그들은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은 결국 당신에게 향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종종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죠. 당신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잘 될 때 묘하게 불편해하고 축하의 말이 짧아지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뒤늦게 당신의 단점을 들춰내는 사람이라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당신은 좋은 소식을 숨기게 돼요. 기쁨을 말하면 분위기가 깨질까봐, 성과를 말하면 괜히 미움받을까봐, 행복을 표현하면 눈총을 받을까봐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 사라지고 자랑이 아니라 기쁨조차 검열하게 됩니다. 이 유형에게는 당신의 계획과 성과를 너무 자세히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마음속에서만 정리하지 말고 실제 거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축하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감정 기복으로 주변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다가 다음 날은 차갑게 굴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폭발하죠. 당신은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매일 눈치를 보게 돼요. 대화할 때 단어를 고르고 메시지를 보낼 시간까지 계산하고 농담 하나에도 오늘은 받아줄까를 생각하죠. 이 유형은 반드시 나쁜 의도로만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감정 날씨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상대 감정에 따라 호흡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당신의 목표가 돼요. 그건 사랑도 우정도 협업도 아니에요.
관리예요. 문제는 감정은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이 유형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일관된 규칙이에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만 대화가 되는 구조를 깨야 해요. 폭발하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면 대화가 중단된다는 경험을 반복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통하지 않는다면 거리 두기가 최선이에요.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롤러코스터를 평생 안전바 잡고 탈 의무가 없습니다. 6번째는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부탁을 할 때도 거절을 당했을 때도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방향으로 말합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진짜 서운하다. 넌 원래 그런 애였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들린다면 조심해야 해요. 죄책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정 도구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무기에 잘 걸리거든요. 처음엔 이번만 도와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돼요. 당신의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수록 그들은 더 크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한계를 말하면 네가 변했다. 너는 차갑다. 라는 말로 다시 찌르죠. 이 유형과는 거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거절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책감 유도에 반응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세요. 나는 오늘은 어렵다.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설명하면 그들은 그 감정을 더 크게 흔들 재료로 씁니다. 단호한 문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된다면 더 멀리 가야 해요. 7번째는 거짓말과 과장으로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야기가 항상 드라마 같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았고 항상 큰 기회를 잡을 뻔했고 항상 엄청난 인맥이 있고 항상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말하죠. 처음엔 흥미롭지만 곧 모순이 드러납니다. 어제 말한 내용과 오늘 말한 내용이 다르고 증거를 요구하면 화제를 돌리고 사실 확인을 하면 오히려 당신을 의심합니다. 이 유형은 단순히 허세가 아니라 관계의 기반을 허구 위에 올려요. 그런데 허구 위에 올린 관계는 흔들릴 때 당신이 다쳐요. 특히 금전, 일, 계약, 프로젝트 같은 현실적인 영역에서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곧 투자 받을 거야. 이번에 대박 터져 같은 말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당신의 신뢰를 담보로 무언가를 얻어가죠.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그때도 피해자는 자신이에요. 세상이 내 발목을 잡았어. 누가 나를 방해했어. 네가 도와줬다면 됐을 텐데. 같은 말로요. 이 유형을 만나면 말이 아니라 기록과 행동을 보세요. 약속을 지키는지, 시간이 맞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큰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면 반드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걸 싫어한다면 관계의 깊이를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8번째는 당신을 작게 만들면서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은근하게 당신의 꿈을 깎습니다. 그건 너랑 안 어울려. 너는 원래 그런 거 못해. 괜히 나대다가 망신당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움츠러들어요. 중요한 건 진짜 조언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 조언은 위험을 알려주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둡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가능성을 닫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자신감이 커지면 그들은 불안해져요.
그래서 당신을 안전한 작은 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만 칭찬해요. 당신이 순응할 때만 따뜻해요. 이게 반복되면 당신은 자기 인생의 크기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이 유형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당신의 가능성을 훔치기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을 키워주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합니다. 9번째는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친절해 보일 수 있어요. 먼저 도와주고 선물도 하고 소개도 해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절에는 청구서가 붙습니다. 그때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널 챙겨줬는데. 친절이 빚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자유를 잃어요. 이런 사람과 있으면 당신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나중에 뭘 요구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요구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탁, 당신의 신념을 어기는 부탁, 당신의 시간과 돈을 과하게 쓰게 만드는 부탁까지요. 거래형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 아니라 계산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상호 도움도 필요해요. 하지만 건강한 상호 도움은 강요가 없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거래로 보는 사람은 그 반대예요. 당신이 부담을 말하면 정없네로 몰아가고 죄책감을 섞어 더 큰 거래를 요구하죠. 이 유형과는 작은 호의도 조심스럽게 받는 게 좋아요. 받았다면 가능한 빠르게 균형을 맞추고 관계의 깊이를 제한하세요. 결국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이면서 가장 위험한 유형은 당신의 현실을 뒤틀어 혼란을 주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그림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요즘 이상해. 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처음엔 당신이 진짜로 착각했나 싶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을 잃은 사람은 쉽게 조종당해요. 이 유형은 늘 책임을 뒤집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지적하면 갑자기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만들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피해자야로 바꾸고, 당신이 증거를 말하면 너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로 논점을 바꿔요. 결국 당신은 내가 미안해를 말하게 되고 그 순간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은 당신의 마음을 집이 아니라 미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길을 잃게 만들고 그 길을 찾게 해주는 척하면서 출구를 막습니다. 이 유형에게서 벗어나려면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대화 내용을 메모하고 내가 느낀 감정을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관점을 얻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란이 반복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혼란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관계는 당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야지 더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10가지 유형을 듣고 나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혹시 나도 저런 면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낙인이 아니라 패턴의 인식이에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관계를 조종하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패턴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처음부터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시작하고 가깝게 다가오고 당신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는 너 편이야 같은 말로 문을 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걸려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당신이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덜 다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멀리 가야 할 때 망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소모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손실이고 우정이 아니라 습관이며 협업이 아니라 착취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다음 구간에서는 이 10가지 유형을 실제 일상 장면 속에서 더 생생하게 겪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어떻게 거리두기를 시작할지, 끊어내는 말의 기술, 죄책감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계속 이어서 써도 될까요? 계속이라고 말해주면 다음 흐름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갈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10가지 유형은 이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장면 속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표정, 반복되는 패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이 마치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듯 장면을 따라가며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종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통하거든요.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할 때 가장 흔한 장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상대는 계속 전화를 걸고 잠깐만 진짜 중요한 얘기야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는 대부분 그 사람의 감정 배출이거나 그 사람의 심심함을 채우는 일이죠. 당신은 처음엔 그래 한 번만 들어주자 하다가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당신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요. 밤의 휴식이 깨지고 다음 날의 컨디션이 무너지고 결국 당신은 자기 삶의 리듬을 잃어요. 여기서 핵심은 상대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악의보다 권리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길고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짧은 문장과 행동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렵다 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는 거예요. 주말엔 쉬고 싶다 고 말했으면 주말에 불려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경계를 세우고 행동으로 무너뜨리기 쉬운데 그 순간 상대는 배웁니다. 말은 하지만 결국 해준다. 그래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건 경계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늘 피해자인 사람은 당신을 정서적 구조대로 만들어요. 처음엔 당신이 영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당신의 위로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 같고 당신의 공감이 누군가를 세우는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고 당신만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점점 달아가요. 어느 날은 당신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불행 앞에서 당신의 행복이 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의 불행의 무대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검열하기 시작한다는 것. 피해자 역할에 갇힌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자기 불행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그 증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서사에 갇혀요. 그러니 이럴 땐 마음속에 이 문장을 새겨야 해요. 나는 공감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는 없다. 공감은 당신의 몫일 수 있지만 변화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변화 없이 반복되는 불행을 매번 떠안는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소진이에요. 뒷담화와 소문을 연료로 사는 사람은 더 교묘합니다. 이들은 대화의 시작을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요.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사실상 함정의 문이에요. 당신에게 특별한 지위를 준 것처럼 느끼게 하죠. 그런데 특별함의 대가는 뭘까요? 침묵의 의무, 그리고 공범의 표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눈치채요. 그리고 그 이름은 매번 바뀌죠. 중요한 건 소문을 말하는 사람의 목표가 진실이 아니라 흔들기라는 점이에요. 진실을 원한다면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당사자에게도 책임있게 접근하겠죠. 하지만 이 유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말들을 섞어 공기를 흐리고 그 흐림 속에서 자신만 선명해지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같은 중립적 문장으로 짧게 끝내고 더 묻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 상대는 반응을 먹고 자라요. 당신의 놀람, 분노, 동조, 호기심이 그들의 연료입니다. 연료를 끊으면 불은 꺼져요. 그리고 불이 꺼진 자리에서 당신의 평온이 돌아옵니다. 시기와 경쟁심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면은 이렇게 흘러가요. 당신이 무언가를 이뤘다고 말했을 때 상대는 축하를 하면서도 표정이 살짝 굳어요. 말은 대단하다인데 눈은 불편하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의 성과를 우연이나 운으로 줄이는 말이 따라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질투할 수도 있지. 맞아요. 사람은 질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질투 자체가 아니라 질투가 관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예요.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상대가 작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작게 만들어서 자신이 편해지려는 사람이면 위험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때로 당신의 주변에서 은근한 발목을 잡아요. 당신이 기회를 폄하하고 뒤에서 평판을 흔들고 당신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유난이라고 조롱하죠. 그럴 때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계속 나아가거나 당신의 인생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두 번째를 선택해야 합니다. 친밀함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자라납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주면 당신이 다쳐요. 감정 기복으로 주변을 휘두르는 사람은 당신을 늘 기상예보 속에 살게 합니다. 오늘은 맑음인지 흐림인지 폭풍인지 살피며 말을 골라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조심하는 순간 관계의 중심은 이미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내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해요. 하지만 성격은 면죄부가 아니죠. 특히 타인을 상처내고 책임지지 않는 성격이라면 더더욱요. 가장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폭발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봤어. 배터리가 없었어. 같은 말로 진실을 우회하게 되죠. 그러면 관계는 투명함을 잃어요. 투명함이 사라진 관계는 불신을 키우고 불신은 또 폭발을 부릅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폭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달래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렵다 하고 거리를 두는 경험을 반복시키는 것. 물론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더 큰 폭발로 통제하려 할 겁니다. 그때는 관계의 안전을 위해 한 걸음이 아니라 몇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말을 칼처럼 씁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건 칼만이 아니라 서운함이라는 포장지예요. 나 서운해. 이 말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너는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그건 감정 표현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조종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상대가 요구하고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는 상처를 과장하고 당신은 미안해지고 결국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상대는 역시를 배우고 다음 요구는 더 커지죠. 이 루프를 끊는 법은 미안함을 품되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미안함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안함이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릴 이유는 아닙니다.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당신이 착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착함을 이용합니다. 착함은 아름답지만 무방비는 위험해요. 착함은 경계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거짓말과 과장으로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신뢰를 장식품처럼 사용해요. 특히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 협업이 많은 사람에게 이 유형은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종종 큰 기회를 들고 와요. 내가 유명한 사람 알아. 이 프로젝트 하면 너 뜬다. 여기서 투자 받으면 끝이야. 말은 화려한데 디테일은 없어요. 계약은 흐릿하고 일정은 애매하고 책임 소재는 모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질문을 하면 그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나 못 믿어 라는 말로 질문 자체를 배신으로 만들죠. 하지만 진짜 신뢰는 질문을 견딥니다. 오히려 질문할수록 더 단단해져요. 질문을 싫어하는 신뢰는 사실 신뢰가 아니라 맹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형을 만났다면 당신이 해야 할 건 간단해요. 말보다 문서, 느낌보다 근거, 기대보다 확인, 그 사람의 기분보다 당신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당신을 찾게 만들면서 붙잡는 사람은 보통 현실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현실을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현실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을 억누르는 방향으로만 쓰이면 문제죠.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말했을 때 그거 위험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뒤에 너는 못하해가 붙으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진짜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하니 준비를 하자. 이런 방법도 있어. 내가 도울 건 도울개처럼 가능성을 살려요. 그런데 붙잡는 사람은 가능성을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커지면 그들은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무거운 말을 얹어 당신의 발걸음을 느리게 합니다. 이럴 땐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실행을 늘려야 해요. 말로 싸우면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결과가 당신을 대신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봐도 계속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기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의 속도는 반드시 줄어요. 그러니 멀리 가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보는 사람은 친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친절의 끝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 베푼 것을 권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이 감사 인사를 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는 감정이고 그들이 원하는 건 반환이니까요. 당신이 반환하지 않으면 그들은 서운함과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절은 협박이 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거래는 시작된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도움은 주고받되 강요하지 않죠. 그런데 거래형 인간은 도움을 빚으로 만들어 상대를 묶습니다. 이 유형을 상대할 때는 호의에 기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 사람의 호의가 당신의 선택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미 당신은 자유를 잃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는 관계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을 뒤틀어 혼란을 주는 사람, 이 유형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당신의 발을 묶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길을 잃게 만들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논쟁의 주제는 계속 바뀌고 당신이 말한 핵심은 흐려지고
결국 당신은 내가 뭘 말하려고 했지? 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말합니다. 봐! 너도 모르잖아. 혼란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이 계속 설명을 길게 할수록 더 깊이 빠져요. 왜냐하면 상대는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구조를 흐리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를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 관계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혼란을 주는 반복 패턴이 보이면 빠져나와야 해요. 관계가 당신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험한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멀어져요? 멀어지는 건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책감과 습관을 끊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 때문만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잃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혹은 혼자가 될까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당신이 지금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멀어지면 잃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잃는 건 더 확실합니다. 시간, 에너지, 자존감,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방향. 우리는 종종 잃을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이미 잃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거리두기에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보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나는 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치고 불안해진다를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거절을 연습하기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어내려 하면 반발도 크고 죄책감도 커요. 그래서 작은 거절부터 시작합니다. 답장 늦게 하기, 부탁을 한번 거절하기, 만남 빈도 줄이기, 대화의 깊이 제한하기. 세 번째 단계는 경계가 흔들릴 때 돌아올 문장을 준비하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말에 휘둘려요. 그러니 평소에 문장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죄책감이 올라올 때 죄책감을 그대로 두기입니다. 죄책감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끼면서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죄책감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그런데 그 파도가 무서워서 매번 행동을 바꾸면 파도는 점점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대체 관계와 대체 습관을 만들기예요. 사람을 비우면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을 건강한 사람, 건강한 루틴, 건강한 목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독성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동시에 당신을 살리는 곳으로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정리를 미루는데요. 사실 관계를 질질 끌수록 상처는 더 커져요. 말은 짧고 명확하고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내 시간을 정리하고 있어서 이전처럼 자주 보기 어려워. 내게는 휴식이 필요해서 당분간 연락을 줄일게. 이 부탁은 어렵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힘들어서 여기서 마치겠다. 이런 문장들은 차갑지 않아요. 성숙해요. 상대가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유도해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논쟁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결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독성 유형들은 당신을 대화로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대화는 흔들 수 있지만 결정은 흔들기 어렵거든요. 당신이 흔들릴수록 그들은 더 말하고 더 압박하고 더 조종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언어를 설명에서 결정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는 끊어내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역풍이 있어요. 특히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
감정 기복으로 휘두르는 사람, 현실을 뒤틀어 혼란을 주는 사람은 당신이 멀어지려 할 때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갑자기 달콤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불쌍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분노하기도 해요. 이걸 흔히 변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나를 잃을까봐 변하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진짜다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하고 책임을 동반합니다. 며칠 달콤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건 변화가 아니라 전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오기 위한 전술. 그래서 이 역풍 구간을 버티는 게 중요해요. 역풍은 보통 세게 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다른 타깃을 찾거나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때 당신은 한숨을 쉬면서도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붙잡혀 있었는지. 좋아. 이제부터는 끊기 어려운 관계라는 현실적인 벽을 그대로 인정한 채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지를 이야기의 흐름처럼 이어갈게요. 누군가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봐야 하고 가족은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할 때가 있고 오래된 친구는 추억이 발목을 잡고 협업 파트너는 돈과 일정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단절만이 아니라 안전한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다치는데 완전히 떠날 수 없다면 최소한 덜 다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이 흐름의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피할 수 없는 관계일수록 바꾸려는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독성 패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내가 더 성숙하게 대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내가 참으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런 기대는 때로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겨요. 왜냐하면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거든요. 내가 말이 부족했나? 내가 너무 날카로웠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리고 그 순간 문제의 중심은 상대의 패턴이 아니라 당신의 부족함으로 바뀌죠.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에요. 변화의 목표를 상대에게서 내게로 옮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선택을 지키는 방식으로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대화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독성 유형들은 대화의 프레임을 장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해줘야지. 이 말 속에 숨어있는 프레임은 사랑 증명 시험이에요. 당신이 거절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들어주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프레임 자체가 함정이에요. 사랑은 시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건 시험장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사랑과 이 부탁은 별개야. 나는 너를 존중하지만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뒷담화형 인간은 프레임을 비밀 공유로 친밀감 만들기로 잡습니다.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럴 때 당신은 그 얘기는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 난 당사자 이야기 없이는 말하지 않을래. 라고 프레임을 책임 있는 대화로 옮겨야 해요. 감정 기복형 인간은 프레임을 내 기분에 맞춰라로 잡습니다. 당신이 맞추지 않으면 공격이 오죠. 그럴 땐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야기하자. 지금은 여기서 마칠게 라고 프레임을 대화 가능한 상태에서만 소통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실을 뒤틀어 혼란을 주는 사람은 프레임을 네가 문제야로 잡아요. 당신의 기억을 공격하고 감정을 무시하고 결국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럴 때는 누가 옳은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방식이 힘들다로 프레임을 진실 공방에서 내 안전으로 이동시켜야 해요. 독성 대화는 대부분 옳고 그름 싸움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그 싸움에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은 프레임을 바꾸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주 실전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늘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왜 아직도 그 정도야? 그걸로 먹고 살겠어. 너는 옛날부터 끈기가 없어. 이런 말이 밥처럼 날아오죠. 당신은 그 말에 반응하면 싸움이 되고 반응하지 않으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긴 설득이 아니라 짧은 차단이에요. 그 얘기는 듣기 힘들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그리고 바로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이동하세요. 중요한 건 말해놓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면 상대는 계속 던지고 당신은 계속 맞아요. 여기서 이동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물론 상대는 어디가 왜 예민해? 라고 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처럼 짧게. 그리고 움직이세요. 독성 패턴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 설명으로 남는 걸 원합니다. 설명하는 동안 당신은 그들의 링 안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동은 링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에요. 말보다 강합니다. 직장에서는 더 복잡해요. 상사는 피할 수 없고 동료는 매일 만나고 협업은 결과가 생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적 친밀감을 줄이고 업무적 투명함을 늘리는 것입니다. 뒷담화형 동료가 접근해 와서 팀장님이 너 별로래 같은 말을 던지면 당신이 해야 할 대답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 반응이에요. 그 얘기는 확인이 필요하겠다. 업무 관련이면 공식적으로 공유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재미를 잃습니다. 거래형 인간이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네가 야근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업무 배분은 기준에 따라 정하자 라고 시스템으로 되돌려야 해요. 감정 기복형 상사가 기분 따라 지시를 바꾸고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기록을 남기고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정과 우선순위를 매일 메신저로 한번 정리해도 될까요? 기록은 싸우기 위한 칼이 아니라 혼란을 줄이는 벽이에요. 현실을 뒤틀어 혼란을 주는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기록은 거의 생명줄입니다. 말이 바뀌어도 기록은 남고 기록이 남으면 당신은 자기 기억을 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장에서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규칙과 프로세스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독성 패턴은 대부분 개인전에서 강해요. 하지만 구조 안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억이 따뜻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현재가 당신을 힘들게 해도 과거의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같이 웃었던 날, 힘들 때 도와줬던 날, 어린 마음으로 나눴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확인해야 할 건 좋은 순간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예요. 관계는 과거에 살지 않아요. 관계는 현재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 친구가 늘 피해자 역할로 당신을 붙잡고 늘 시기로 당신의 성장을 깎고 늘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과거의 이름만 빌려 살아있는 다른 무언가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안전한 거리는 관계를 완전히 끊기보다 접촉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주 만나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밤새 고민 상담을 하던 걸 오늘은 짧게만으로 제한하고 당신의 큰 계획은 공유하지 않고
중립적인 주제로 대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그 조절을 존중하는지 보는 겁니다. 존중하면 관계는 새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 변했어. 너 요즘 잘난 척해. 너는 나 버리니? 같은 말로 당신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의존이고 그 의존은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안전한 거리는 상대의 반응을 통해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져야 해요. 당신만 참고 당신만 조절하는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이제 사람들을 멀리할 때 가장 크게 붙잡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죄책감,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그리고 가족 중심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너무 자연스럽게 주입되죠. 참아야 사람이야. 가족인데 어쩌겠어.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내가 참는 것이 정말 미덕인가? 아니면 내가 무너지는 것을 정상으로 착각하는가? 참음이 미덕이 되려면 참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그러나 많은 관계에서 참음은 방치로 변하고 방치는 소진으로 이어지고 소진은 자기 상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참음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신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 그래서 죄책감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핵심은 마음속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좋은 사람은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좋은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결국 쓰러지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해요.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지? 말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흔들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거리두기의 내부 루틴입니다. 외부 행동만 바꾸면 다시 끌려가요. 내부 루틴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첫 번째 루틴은 관계를 정리한 뒤에 찾아오는 공허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공허는 당연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차지하던 무언가가 사라졌으니까요. 공허는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리가 비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루틴은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 죄책감이 올라오는 밤, 외로움이 몰려오는 새벽에 연락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 당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감정이 거셀 때는 결정을 바꾸지 않는 규칙을 세우세요. 감정이 7 이상이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루틴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당신이 혼란을 느끼는 관계라면 혼자 있으면 더 흔들려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을 현실로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그건 반복 패턴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 네 번째 루틴은 기록입니다. 특히 현실을 뒤틀어 혼란을 주는 사람과 얽혀 있었다면 기록은 회복의 사다리가 됩니다.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들은 말, 내가 본 행동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도 당신은 스스로를 덜 의심하게 돼요. 다섯 번째 루틴은 당신의 성장을 다시 일상에 심는 것. 운동, 공부, 창작, 루틴, 새로운 만남,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 나를 심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시 옛 패턴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상상해 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제 예전처럼 못해 라고 말한 뒤 그 사람이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장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차가워 라고 말하고 다니는 장면. 이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당신은 그 오해를 풀고 싶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당신은 다시 그 관계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평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버릴 것인가? 삶을 지키기 위해 일부 오해를 감수할 것인가? 성숙한 거리두기는 종종 침묵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사람은 결국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않을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해를 영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할 때 시작돼요. 이 흐름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누군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한 10가지 유형은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자기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멀리 해야 해요. 더 멀리. 가능하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람을 가려내는 법이었다면 이 마지막은 당신 자신을 되돌려 놓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끌릴까요? 왜 알고도 벗어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멀어지려는 내가 더 괴로울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면 10가지 유형을 아무리 알아도 삶은 또 비슷한 얼굴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사람은 무작위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감정에 끌려가요. 편안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요.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운 관계의 방식, 사랑받기 위해 참아야 했던 경험, 감정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기억, 늘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던 환경,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관계의 지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지만 낯설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늘 피해자인 사람을 만나도 도와줘야 할 것 같다는 감정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라는 오래된 희망이 작동해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다만 그 패턴이 지금의 당신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익숙함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 겁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신을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신의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거든요. 독성 관계는 늘 긴장과 불안을 줍니다. 그 긴장에 익숙해진 사람은 평온을 공허로 착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불안이 없는 관계에서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느슨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진다는 걸. 이게 정상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긴장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제 당신의 시선을 피해야 할 사람에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으로 옮겨봅시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해요. 첫째,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하는 사람, 이유를 캐무지 않고 설득하려 들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 둘째, 당신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운으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 셋째, 갈등이 생겼을 때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 기억을 부정하지 않고 감정을 조롱하지 않고 책임을 나누는 사람. 넷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다섯째, 당신이 그 사람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있으면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켜 줍니다. 이 기준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바라보면 10가지 유형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이 멀어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당신 인생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다한 것이에요.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나타났고, 어떤 관계는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기 위해 왔고, 어떤 관계는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묻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면 보내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과 두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기억해야 할 장면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누군가와 대화한 뒤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이유 없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그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복적으로 당신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반복적으로 혼란을 줘서도 안 되고 반복적으로 죄책감을 안겨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패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 관계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로요. 10가지 유형을 다시 떠올려 봐도 좋아요.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늘 피해자인 사람, 뒷담화로 관계를 흔드는 사람, 시기와 경쟁으로 당신을 깎는 사람, 감정 기복으로 주변을 휘두르는 사람,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 거짓말과 과장으로 세계를 꾸미는 사람, 당신을 작게 만들며 붙잡는 사람, 관계를 거래로 보는 사람, 그리고 현실을 뒤틀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니?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당신은 누구에게나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당신 자신에게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조금씩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멀어지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이에요. 삶은 생각보다 길고 당신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오늘 당장 누군가를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같은 패턴이 보일 때 예전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 괜찮아질 거야 로 덮지 않고, 내가 예민한가? 로 지우지 않고, 이번만이야 로 미루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전의 당신보다 한 걸음 앞에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법은 결국 나를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꿈, 집중력, 그리고 평온을 지키는 일, 그게 오늘 이 긴 이야기가 흘러온 이유예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하는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